그래서 이게 쌓이다가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고 이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미니까 옆 사람을 방해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불도 지르고 이런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이 트라우마는 작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데 방법은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네. 이 방법을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걸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민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는 깨끗하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잖아요. 딱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학교 가기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래요. 배가 아프대요. 네. 배가 아프면 학교 가면 안 되죠. 저희 그렇죠? 애도 여러 번 배가 아팠어요. 네, 저희 애들 맨 배가 아프대요. 근데 병원에 가면 배가 아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심미성 질환인 것 같은데 미국도 예전에는 가장 큰 질환이 사실 위장병이었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먹는데도 소화가 안 되는 소화 불량 이런 게 이제 시민성 질환에 속하고 최근에 와서 이 시민성 질환이 더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경계래요. 신경계 문제가 있다. 나의 마음하고 몸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왠지 그냥 계속 아파오는 거죠. 정확한 이유도 없이. 결국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해하기인데 여기서 저는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나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트라우마를 똑같이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더 성숙해지고 자기의 자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뭐 9.11 테러 때 그쪽에서도 제가 연구를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그다음에 네팔 지진, 그다음에 스촨성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안부 한 7년 정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포항의 대지진, 그다음에 뭐 세월호, 뭐 고성의 산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극복을 하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아직도 약을 먹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세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 사실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얼만큼 이런 회복 탄력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냐. 그리고 옆에 지지자들이 있는 경우 좀 빨리 회복을 해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친인척들이 좀 옆에 지지를 잘 해줬을 때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통틀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본다면 결국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별로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동일하게 다 시작해서 동일하게 다 낫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트라우마라는 건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겪는 문제인데 그때 일단 받아들이고 조금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꼭 합니다. 내가 큰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좀 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 환자들을 보잖아요. 똑같은 큰 질병이 있고 수술을 하는데 불구하고 약자까지 드시는 분 계세요. 저분 보면은 지금이 드실 때인가 싶은데 이렇게 영양적으로 섭취를 하는데 이게 빨리 일어나요. 병사들 중에서도 살고 싶지 않다, 뭐 자살하겠다, 뭐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겪고.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치료받으러 와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넌 살겠구나. 절대 너는 이제 죽지 않겠구나. 얘기하는 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먹고 그다음에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직접적인 케어도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몸이 건강해져야지 사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당연히 몸도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좀 잘 케어하는 사람들이 더 회복 탄력성이 높다. 아, 이런 좀 듣는데 네. 맞나요? 네. 너무 정리도 잘해주셨어요. 네. 제 맞습니다. 평상시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밥 잘 먹는 직원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 긍정이 해답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네네. 희망에 속지 말 것, 절망에 지지 말 것,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게 좋을지 열쇠를 주신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유태인 의사가 있어요. 빅터 아. 프랭클. 봤어요.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네. 죽음의 수용소를 보게 되면 똑같이 물 한 잔을 주는데 남들은 마실 물도 없는데 이 의사는 반은 마시고 반은 이게 유리 조각 주워서 네. 예, 면도를 하잖아요. 네. 수염도 깎고 예,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니까 끝까지 살아남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아주 훌륭한 책을 쓰게 되잖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가장 많이 죽는 시기가 있더라. 그 시기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되는 1월 1일까지. 그때 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가 봤더니 이 막연한 희망이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야. 1월 1일 되면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또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갖죠.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돼도 나갈 수 없으니까 희망과 기대치가 확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희망과 소망은 갖고 있지만 너무 막연한 이런 기대는 우리를 너무 또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될 텐데요. 변화하기 위해서 그 큰 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슬픔에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똑같이 슬픔을 겪는데 정상적인 슬픔은 애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그 슬픔을 간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왜 이렇게 약을 드세요 하면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 뭐 이러면서 약과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먹을 수 있어? 해서 막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내가 이제 고인에 대한 이 애틋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방을 그대로 놔둔다거나 빈센트 반 고흐의 엄마가 고흐가 태어난 날 고흐의 형이 죽어요. 고흐한테 똑같은 형의 이름을 지어주고 상복을 입었대요. 고흐가 그 대체 인생을 사는 거죠. 너가 태어난 건 형이 죽음으로써 너가 태어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흐는 계속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난 도대체 누구지? 나는 형의 대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런 슬픔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슬퍼도 삶을 영위해야 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있고 주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기에서는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면 정상으로 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 내용 중에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책 내용에도 넣었는데요. 네. 사랑하는 아이를 잃게 된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조언을 하는 한마디가 아이는 하늘의 천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를 낳은 건 천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돌봐라. 아니 내 아이와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옆에서 돕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도움은 옆에 내가 있다.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도움을 줄게 라고 해서 옆에 있다는 느낌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솔직하게 나는 어떻게 너를 도와야 될지 모르고 나는 어떻게 너를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원하고 네가 필요한 거를 말해주면 좋겠어.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한테 얘기해 주겠니?
이러고 사라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기다리면 분명히 어떤 걸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랑 같이 뭐 어디 산책을 갈래? 라든가 뭐 이제 뭐 남편이 죽었으면 거기 한번 같이 방문해 볼래? 라든가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이렇게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옆에서 같이 도와줄 때 이게 진짜로 돕는 거고요. 아픔을 많이 겪어서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픔을 극복한 만큼 성숙해지고 네. 조금 이기적인 것 같지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서 내가 빨리 행복해져서 극복하는 게 주변 사람들과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트라우마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뭔가 주변의 사람들이 트라우마의 정도로 심각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네. 손만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뭐라 위로할 말이 없다. 힘들 때 내가 네. 뭐든지 도와줄 테니 그때 마음이 내키면 연락해라가 최고의 말이었군요. 마지막으로 극복하기에 대한 말씀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얘기한 핵심 키워드를 하나로 꼽자면 회복 탄력성. 네. 맞나요, 교수님? 네. 트라우마 회복 탄력성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는데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같이 건강해야지 네.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보다 중요한 게 부록이 거의 책만큼 두꺼워요.